지난 한 주간의 중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뉴스 큐레이션입니다. 오늘도 보도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한 주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학생 부모가 녹취를 통해서 상황을 인지하고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아동 학대와 교권 침해, 합법과 불법 사이가 논란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학부모는요, 이 3학년이 되고 얼마 뒤부터 이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등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자 옷에 녹음기를 달았는데 여기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데스크 보도에 나왔던 내용 일부만 들려드렸는데요. 이 교사는 우는 아이를 달래지 않았고요. 또 이동 수업을 할 때 아이를 혼자 교실에 내버려 두기도 했고, 이 다른 아이들 앞에서 해당되는 학생을 비난을 하고 이런 발언이 많았습니다. 녹취를 들으면 아이가 이렇게 흐느끼는 부분도 많았는데요. 이 신고를 받은 지역 아동 보호 전문기관은 이 같은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해당 교사도 나름의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요. 해당 교사는요, 이 전부터 아이가 자주 뛰쳐나가고 큰 소리로 울어서 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자주 방해를 했다면서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건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요, 교사가 이 녹취를 교권 침해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담임만 교체를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요. 이 문제가 커지자 해당 교육지원청이 징계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내 아이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애들이 좀 다른 학대 의심 정황을 보이고 하면 애들은 어리고 부모님은 직접 교육관과 할 수 없으니 네. 당장 생각해낼 수 있는 게 녹음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녹음을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녹음한 게 증거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말이 좀 있다지요? 예, 지난해에도요, 전북 고창에서 이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한 폭언과 욕설이 녹취로 드러나서 학부모가 교사를 경찰에 고소를 했었습니다. 이 대화를 녹음한 녹취가 불법인지 법적인 증거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통신비밀보호법인데요.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즉 그러니까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 사례는요, 부모가 아이에게 녹음기를 주면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녹음 버튼 눌러라 해서 아이가 대화 당사자였기 때문에 이런 논란은 없었는데요. 지금 앞서 들려드린 경기도 사례는 이런 논란에 들어 있습니다. 녹음이 일상화된 요즘에 녹음을 둘러싼 합법, 불법 여부 판단은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을 해야겠지만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아동학대 관련한 판례에서는요, 이 녹취를 범죄의 증거 수집 행위로 보고 합법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요, 대구에서 10개월짜리 아기를 돌보던 돌보미가 욕설을 하고 아이를 방치를 하고 하는 녹취가 있었거든요. 대구지법에서는 1심에서는 이 녹취를 위법 증거라고 인정을 해서 이 돌보미에게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요, 아이가 방어 능력이 없고 그리고 이 독백이었다, 대화가 아닌 독백이었다라면서 증거를 인정을 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에도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녹취를 아동학대 범죄의 증거 수집으로 보고 위법을 주장한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녹음이 이렇게 증거로 계속 인정이 될 경우에요, 무분별한 녹음을 부추겨서 이 교권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유명한 영화 대사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대사를 이제는 무심코 뱉을 수 없는 시대니까요. 물론 아이가 좀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선생님이 전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전에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한다던가 다른 대처가 있었을 법도 한데 선생님의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교육청의 판단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권은 지켜져야 되겠지만요. 아이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또 인권을 지켜주는 이 교사의 의무가 함께 할 때 교권도 함께 지켜지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어린 아이잖아요. 선생님 처음 교단 서실 때 어떤 마음이셨던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연휴를 앞두고 국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정부가 목표했던 70%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번 연휴가 위드 코로나를 논의할 중요한 기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204일 만에 1차 접종률이 70%를 넘었습니다. 당시 2월 말 처음 접종이 시작될 때는요, 국내 방역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았고 또 백신 도입에 신중을 기하면서 접종 시작은 늦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컸고요. 또 백신 수급 불안정으로 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가 4월 이후에 이 잔여 백신 도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청년층들이 접종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이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우리가 일상 회복 기대하면서 항상 꿈꾸던 것, 그다음에 기대했던 게 접종률이잖아요. 네. 근데 처음 기대만큼 접종률이 올라갔는데도 전망은 그렇게 장밋빛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를 앞두고요.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000명대로 다시 올라서기도 했고요. 특히 수도권 환자 비중이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접종률이 높아지는데 환자는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방역 당국은요. 인구 밀도가 일단 수도권이 높고 가을 들면서 등교 확대 그리고 모임 제한 완화 때문에 유동 인구가 늘어난 영향을 꼽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8월 말에서 9월 초 확진 환자 2만여 명에 관련해서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확진 환자 중에서 미접종자가 64.4%, 접종 미완료자가 28%, 그러니까 전체의 92%가 확진 환자 92%가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요. 하얀색 부분이 아직 미접종 상태거든요. 미접종이 많은 연령대에서 확진 환자가 많음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접종을 완료를 하면 현재 국내에서 가장 유행 중인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완료했을 때는 80%대지만 완료를 하지 않거나 받지 않으면 훨씬 낮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예방 접종을 적극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에도 잔여 백신을 도입한다고 하니까 속도가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휴 이후에는 그야말로 위드 코로나를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네. 반드시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잇따랐습니다. 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이 가정 내에서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여전히 이 대목 특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서울에서 이 경영난에 시달리던 술집 업주가 자신이 살던 원룸 보증금을 빼서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주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사장님이 경영난을 호소하면서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는 유흥업소 업주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 1월에 대구에서도요 한 꼬치집 업주가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는요 공론화되지 않은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도 살자고 살아서 이야기하자고 이렇게 어려움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실을 전했습니다. 마음이 한쪽이 굉장히 먹먹해지는데요. 네.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거리두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자영업자들 분이 얼마나 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생각만큼 체감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로 심해지고 있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숫자로 드러난다는 보도 있었는데요. 통계청의 8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5,000명 줄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를 하면 11만 2천 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 비중은 20.1%로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51만 8천 명 늘어나는 등 고용 시장은 지난해보다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많이 일하는 대면 서비스 업종, 도소매 취업자 그리고 숙박, 음식 업종도 계속 취업자가 줄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두지 않는 사장님들이 많은데요. 직원을 둔 사장님이 지난해보다 6만 1,000명이 줄었는데 이것은 1990년 이후에 31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쌓이는 인건비, 임대료 부담 때문에 직원이 없을 뿐더러 이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말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3월 말에 자영업자 245만 6천 명이 1인당 평균 3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전체 금융권의 자영업자 대출은 850조 원을
50%는 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악화한 지표와 안타까운 이슈에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요.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를 해도 이 코로나19 기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충분히 주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활동 인구의 4분의 1, 5분의 1이 자영업, 중소상공인들인데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 이들이 무너지면요. 그 여파는 이 도미노처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일탈을 제외하면 대부분이요.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를 했던 만큼 이들을 위한 고통 분담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영업시간이나 모임 제한 완화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위드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이전처럼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겠죠. 그것 때문에 이번 연휴에 개개인이 다 방역에 신경을 쓰면서 안전하게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석 이후에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방역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네. 이제는 자영업자분들에게만 희생을 감내하라고 요구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좀 나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고통을.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후보를 뽑는 당 경선 대진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15일 국민의힘은 보시는 것처럼 당내 경선 후보를 11명에서 8명으로 줄였습니다. 1차 컷오프는 책임당원 여론조사 20%와 전 국민 여론조사 80%를 합산 반영한 결과입니다. 8명의 결과가 사실은 놀랍지 않은 예상 가능한 결과인데 네. 누가 1등 했냐 가지고 말이 많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실시하는 예비 경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나 순위는 공표와 보도를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경합을 벌였을 것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1차 여론조사를 앞두고 이 보수 민심 바로미터 당원 밀집 지역인 TK를 집중했던 양쪽은요, 서로 이번 1차 컷오프에서 내가 앞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다음 달 8일까지 2차 컷오프로 4명을 추리는데 지금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쏠리는 효과, 이 밴드웨건 효과를 노리고 지금과 같은 분석을 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만 아니고 민주당에도 변화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이 충청, 대구, 경북, 강원 지역 순회 경선에 국민선거인단이 참여하는 1차 슈퍼위크까지 끝냈는데요. 매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득표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요, 중도 사퇴를 하면서 민주당도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지금까지 정세균 후보가 받은 2만여 표를요,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총 투표수가 줄어들면서 득표율이 변동이 되자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의 희비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요, 득표율이 51.41%에서 53.7%로 이낙연 후보는 31.08%에서 32.46%로 조정이 됐는데요.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대선 후보로 직행하고 싶은 쪽은 조금 달아났고, 그리고 과반을 저지하고 싶은 쪽은 상대방이 좀 너무 또 달아나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이 득표율 변동보다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남은 총 선거인단 20만 명의 호남 경선인데요. 이 앞선 지역보다 어쨌든 정세균 전 총리의 영향력이 강한 곳인 만큼 이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후보들에게 갈 곳을 잃은 지지를 누가 호재로 잡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선과 정치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이슈 인사이드에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 짚어봤습니다.